사모님, 며느리분 손에서 검은 기운이 보이네요. 특히 음식을 만질 때마다. 음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하지만 혹시 최근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며느리분이 직접 해드리는 음식 드신 후부터인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 강복녀의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여자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인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지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9월 첫째 주, 저는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이유 없이 초조하고 우울한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5년 전 시집 왔을 때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저희를 모셔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왜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미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이상해? 늘 똑같은데. 글쎄, 뭔가 예전 같지 않아. 웃는 것도 어색하고. 사실 미래는 변한 게 없었어요. 저의 시선이 달라진 거였죠. 동네 부인들과 차를 마시며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미래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김사모네 며느리는 의사래. 부럽지? 최사모네는 재벌가 출신이라는데 명품만 걸치고 다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래의 소박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시골에서 온 평범한 간호사 출신이라는 게 점점 마음에 걸렸습니다. 9월 둘째 주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점술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천기누설이라고 쓰인 고급스러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혹시 한번 봐볼까?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고 벽면에는 각종 부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강복녀가 저를 맞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무당다웠습니다. 나이는 52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강복녀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고민거리는 없는지 등등이요. 며느리가 있으시군요. 어떤 분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좋은 아이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어떤 점이요? 집안 배경이 그렇고, 세련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강복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제가 손을 내밀자 강복녀가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복이 많은 손인데 뭔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요? 네, 누군가가 사모님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중에 말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알아보려면 며칠이 필요해요. 일단 오늘은 이것만 가져가세요. 강복녀가 작은 부적 하나를 주었어요.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부적이 반응할 거예요. 그럼 확실해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강복녀의 말을 생각했어요. 정말 누군가가 제 운을 막고 있는 걸까? 혹시 미래가? 그날 밤 미래가 평소처럼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주었는데 왠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강복녀의 말 때문인지 미래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좋아하시는 나물 무쳐드렸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강복녀가 준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학 처리를 한 가짜였지만 그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9월 셋째 주에 강복녀가 예언한 대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탈이 났던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뭔가 잘못 먹었나? 그 순간 저는 부적을 만져봤는데 정말 뜨거워져 있었어요. 강복녀의 말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점수론을 찾아갔어요. 무당님,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뭔 일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배탈이 났는데 부적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강복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뭘 확실해졌다고요? 사모님 댁에 정말로 누군가가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강복녀의 말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교묘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말입니다. 강복녀의 첫 번째 예언이 맞아떨어진 후 일주일이 지난 9월 넷째 주, 저는 다시 점수론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배탈이 나은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혹시 또 다른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복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더라고요. 값비싼 차인지 향이 정말 좋았어요. 무당님, 남편이 나은 후로는 별일 없었는데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손을 다시 내밀어 보세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건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모님 댁에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요. 강복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며느리분이 직접 만드신 음식을 드실 때가 많으세요? 네, 미래가 요리를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며느리분 손에서 검은 기운이 느껴져요. 특히 음식을 만질 때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음식에서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음식을 만들 때 무의식 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설마 미래가 그럴 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이 음식에 스며드는 거죠. 강복녀의 설명을 들으니 최근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배탈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제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모님, 이걸 한번 써보세요. 강복녀가 하얀 종이로 만든 부적을 건네주었어요. 며느리분이 만든 음식 근처에 살짝 놓아두세요. 만약 이 부적이 색이 변한다면, 그럼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본인이 알게 되면 더 강한 원한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강복녀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미래가 무의식 중에 나쁜 기운을 음식에 담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래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 담근 김치로 찌개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스머어요. 정말 저 웃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고마워, 미래야.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몰래 부적을 식탁 밑에 놓아뒀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확인해 보니 부적이 정말 검게 변해 있었어요. 강복녀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특수 화학 처리된 가짜였지만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로 강복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무당님, 부적이 정말 검게 변했어요. 그래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사모님, 이제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조심해야 하죠? 일단 며느리분이 직접 만든 음식은 피하세요. 특히 사모님만을 위해 따로 만든 음식은 더욱 위험해요. 그날부터 저는 미래의 음식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안 고프다거나 다이어트 중이다 같은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미래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어봤을 때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10월이 되면서 강복녀는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의 원한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나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만지는 물건마다 나쁜 기운이 스며들죠. 빨래, 청소용품, 심지어 사모님이 쓰시는 물건들까지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미래가 매일 집안일을 하면서 모든 걸 만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런데 비용이 좀. 강복녀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강한 원한을 정화하려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300만 원 정도는. 300만 원이라니. 큰 돈이었지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강복녀에게 첫 번째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정화의식이라며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가짜였어요. 의식을 받고 나서 며칠은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니 아들 태준이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님, 정화의식을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혹시 며느리분이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사모님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강복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말 미래가 제 마음을 알고 더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 저는 미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다정하다고 느꼈을 말투도 이제는 가식적으로 들렸고 정성스러운 행동들도 모두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새로 나온 영양제 사다 드릴까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미래가 챙겨주려 할 때마다 거부했어요. 혹시 그 안에도 나쁜 기운이 들어있을까 봐서요. 10월 중순이 되자
강복녀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모님, 이제는 며느리분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바꾼다고요? 네, 이런 강한 원한을 가진 사람과 계속 함께 살면 사모님 댁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때 강복녀는 젊은 여성 한 명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박선미 씨예요.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진 분이죠. 선미는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모습이 미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선미의 목소리도 교양 있고 부드러웠어요. 선미 씨는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이런 분이 며느리가 되면 사모님 댁에 정말 큰 복이 들어올 거예요. 강복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미래를 내보내고 선미 같은 며느리를 맞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5년이나 함께 산 며느리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강복녀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너무 오래 망설이시면 안 돼요. 며느리분의 원한이 더 강해지기 전에 결정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미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고 있는 걸까? 강복녀의 말이 모두 맞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교묘한 심리 조종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강복녀의 말에 완전히 세뇌된 저는 10월 셋째 주부터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정도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미래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예전 같으면 고마워했을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나쁜 일을 꾸미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강복녀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한다고요? 네, 사모님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이제 더 조심스럽게, 더 교묘하게 나쁜 일을 꾸밀 거예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미래가 저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더 강하게 나가세요. 며느리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강복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집에서 미래를 더욱 냉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고생했다고 해주던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일부러 미래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미래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강복녀의 경고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10월 넷째 주가 되자 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래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놓고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안 먹을래. 입맛이 없어. 그럼 다른 걸 해드릴까요? 됐어. 밖에서 사 먹을 거야.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지만 돌아서 버렸어요. 강복녀가 동정심을 보이면 더 강한 저주를 건다고 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11월 첫째 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미래가 다가와서 어깨를 만지려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만지지 마. 내 손 대면 더 아파져. 그 순간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음식에다가 만지는 것마다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있잖아. 미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모르는 척해? 5년 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강복녀의 세뇌에 완전히 빠진 저는 모든 걸 미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래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 태준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 자기가 뭘 했는지. 태준이 당황해하며 미래에게 물었지만 미래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저를 내쫓으래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미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강복녀의 말을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미래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모르면 더 문제야. 어쨌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5년간 모은 짐이라고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받은 선물들이나 가전제품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미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5년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올라왔지만 강복녀의 경고가 더 컸거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미래는 집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면서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준이는 며칠간 풀이 죽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강복녀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정말요? 네, 며느리분이 나간 후로 집안 기운이 많이 좋아졌어요. 곧 훌륭한 새 며느리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착하고 정성스러운 진짜 며느리를 내쫓고 곧 사기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게 될 거라는 것도요. 미래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11월 둘째 주 강복녀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운명의 며느리를 만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박선미 씨가 사모님 아들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강복녀가 소개해준 그 세련된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됐거든요. 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박선미가 우리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모습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샤넬 가방을 들고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선미입니다. 현관에서부터 풍기는 향수 냄새와 함께 선미의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미래와는 차원이 다른 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역시 강복녀의 눈이 정확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선미가 건넨 선물은 백화점에서 포장한 고급 과일 세트였어요.
한 상자에 1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가져오던 시골 특산물과는 비교가 안 됐죠. 이런 비싼 걸 왜? 고맙네요. 첫 인사인데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좋은 관계 만들고 싶어서요. 선미의 말 하나하나가 교양 있고 세련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가문 배경을 물어보니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경영하시고 어머니는 문화재단에서 이사를 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동네 부인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단순히 배경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강복녀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선미가 자연스럽게 강복녀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제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시골 출신이라 예의도 모르고 집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선미가 미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선미와 태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첫 만남에서 태준은 완전히 넋을 잃었더라고요. 엄마, 선미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집에 돌아온 태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어학 실력도 뛰어나고 미래랑은 비교가 안 돼요. 태준의 반응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만족해하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선미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고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사지 배웠는데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떤 화장품 쓰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미래는 5년간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미가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선미가 서재 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걸 봤어요. 선미야, 뭐 보고 있어? 아, 어머님,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아버님께서 독서를 많이 하시나 봐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가 본 건 책이 아니라 남편의 서류들이 놓인 책상 쪽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선미가 주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냉장고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 작은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선미야, 뭐 하는 거야? 아, 냉장고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고장 난 건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11월 넷째 주가 되자 선미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좀 배워서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아니야, 선미야. 내가 그런 건 안 해도 돼. 저는 선미가 집안일을 하는 걸 말렸어요. 이런 좋은 집안 딸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성을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선미가 가족 사진을 찍자며 저희를 거실에 모았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사진 찍어요. 제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선미는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거실 구조, 가전제품들,
장식품들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가구들도 비싸 보여요. 그렇지?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좋은 것들로 맞췄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선미는 그때 우리 집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12월이 되면서 선미와 태준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선미는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끄러워서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저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감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미가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니 큰 계약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괜찮을까? 모르겠어. 이상하게 일이 꼬이네. 그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선미가 우리 집 사정을 다 파악한 후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미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선미가 우리 집에 완전히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난 12월 중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남편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12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6시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5억 원 규모 계약이 하루아침에 취소됐어.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 3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는데 아무런 전조 없이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계약서 서명 하루 전에 말이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태준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거예요. 엄마, 부산으로 발령 났어요.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조직 개편한다면서 일주일 안에 내려가래요. 태주는 그동안 승진가도를 달리던 유망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지방 소도시로 자천당한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퇴사 압박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떠나고 나서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강복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줬어요. 무당님, 이상해요. 며느리를 내보냈는데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요?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강복녀의 대답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새로 들어온 며느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선미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하지만 강복녀의 말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선미 때문인 걸까요? 그 주 금요일 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작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걸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남편의 상태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인, 환자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네요. 혹시 최근에 큰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해보니 미래가 집을 떠난 후로 남편의 표정이 계속 어두웠어요.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며느리 문제로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복녀를 직접 만나러 갔을 때 점술원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 강복녀도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당님, 우리 집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강복녀가 점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때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강복녀의 사무실 벽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했던 가족 사진들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 이상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절망적이고 지친 표정들이었어요. 그중 한 가족은 아예 상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가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성공 사례라면서 왜 다들 이렇게 슬픈 표정이지? 더 자세히 보니 사진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김씨 가문 마이너스 완료. 박씨 가문 마이너스 성공. 이씨 가문 마이너스 마무리.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도 저희처럼 강복녀에게 속아서 불행해진 건 아닐까요? 그때 강복녀가 화장실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려서 급히 나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동네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미래 씨 시어머니 아니세요? 아, 네. 맞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미래 씨 안부 좀 전해주세요. 미래가 어떻게 지내나요? 대박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환자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간병사라고 불려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적의 간병사요? 네. 미래 씨가 돌보는 환자들은 회복이 정말 빨라요.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로요. 손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강복녀가 저주받은 손이라고 했던 미래의 손이 실제로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선미를 다시 자세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선미가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밖으로 나가거나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아, 친구예요. 어머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에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새벽 3시에 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선미가 소파 뒤에서 뭔가 작은 기계를 만지고 있는 걸 봤어요. 선미야. 깜짝 놀란 선미가 급히 그 기계를 감췄습니다. 어머님, 잠 못 주무세요?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아,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충전기가 아니었어요. 작은 안테나 같은 게 달린 이상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선미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미래가 아니라 선미인 건 아닐까? 강복녀의 말만 믿고 착한 며느리를 내쫓은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선미가 외출한 틈에 그 아이 방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옷장 안에 수상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 등기부등본과 남편 통장 사본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선미와 강복녀, 이 둘 사이에 뭔가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선미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강복녀에게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강복녀의 점술원에 몰래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 그 시간에는 문을 닫는다고 들었거든요. 점수런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다행히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정숙네는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숨을 죽였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은 선미였어요. 엄마라고? 선미와 강복녀가 모녀관계라는 말인가요? 조급해하지 마. 아직 통장이랑 도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잖아. 성급하게 움직이면 들통날 수 있어. 강복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저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멍청한 시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재벌가 딸인 줄 알고 있다니까. 정말 속이기 쉬운 할멈이야. 선미의 목소리에는 저를 비웃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선미야, 목소리 좀 낮춰. 혹시 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번 건이 성공하면 우리도 대박이야. 벌써 얼마나 벌었더라? 이번이 12번째니까 거의 12억은 넘었을 거야. 하하, 12번째라니. 저희가 12번째 희생양이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엄마, 이번에는 좀 까다로워.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뭔가 눈치챈 게 있나? 어젯밤에 거실에서 장비 만지는 걸 들켰어. 핸드폰 충전기라고 얼버무렸지만.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일반인들은 뭔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는데 프로젝트 완료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김씨 가문 마이너스 재산 7억, 가족 해체 성공, 노부부 자살. 박씨 가문 마이너스 재산 10억, 아들 정신병원 입원, 며느리 가출. 이씨 가문 마이너스 재산 6억, 이혼 후 재산 분할, 딸 약물 중독.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악마 같은 모녀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희 가족에 관한 기록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정숙 가문 마이너스 목표 재산 17억, 현재 진행률 70%, 남편 사업 방해 완료, 아들 좌천 완료, 시어머니 심리 조작 성공, 며느리 제거 완료, 진행률 70%. 이미 우리 재산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파일 뒤쪽에는 더욱 무서운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단계 재산 이전 서류 위조, 시어머니 건강 악화 유도, 남편 사망 연출, 아들 정신병원 입원, 가족 만전 해체 후 도주.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도, 태준이의 좌천도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욱 끔찍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피해 가족들의 후일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씨 가문 할아버지 뇌경색으로 사망, 할머니 우라병으로 자살, 아들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자 신세. 박씨 가문 아버지 심장마비 사망, 어머니 치매 발병, 며느리 행방불명.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히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선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 이런 악독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말입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응. 마트 좀 갔다 왔어.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복녀와 선미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날 밤 선미가 잠든 후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거실 곳곳에 숨겨진 녹음기들, 침실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들, 전화기에 부착된 도청 장치들까지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미 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개인정보가 정리된 파일들, 남편 회사의 기밀 서류 사본들, 심지어 제 도장을 몰래 찍은 종이들까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가장 무서운 건 재산 이전 서류였어요. 이미 80% 정도 작성되어 있었고 남은 건 저희 서명뿐이었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우리 재산이 모두 선미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서류 여백에는 선미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월 첫째 주 최종 서명 받기, 1월 둘째 주 남편 사고 연출, 1월 셋째 주 도주 완료. 남편 사고 연출이라니 정말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가 외출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급히 모든 걸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선미의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강복녀와 선미라는 악마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착하고 정성스러운 며느리를 사기꾼들 때문에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악인들을 처벌받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미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복녀와 선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무엇보다 착한 며느리 미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은 일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12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미래를 찾아가서 진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말이죠. 혼자서는 이 악마 같은 모녀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선미가 화장을 하며 물어봤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남편 면회하고 올게.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갔다 올게. 선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걸 봤지만 모른 척 했어요. 이제는 저도 연기를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요양병원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 만났던 동네 간호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거든요. 미래 씨라면 정말 유명해요. 환자들이 모두 따르고 의료진들도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후 2시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윤미래 간병사님이요? 지금 3층 물리치료실에서 할아버지 운동 도우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서 미래의 모습이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걷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조금씩만 하시면 돼요. 우리 미래 간병사 덕분에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미래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강복녀가 저주받은 손이라고 했던 그 손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미래야. 제가 부르자 미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는데 곧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많이 놀랐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좀 있니? 미래는 할아버지를 다른 간병사에게 부탁하고 저와 함께 1층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앉아서 마주 보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너를 의심하고 모욕하고 집에서 내쫓은 거 말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내가 우리 집에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반대였어. 너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저는 강복녀와 선미의 사기 행각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부적, 음식 저주 조작, 조직적인 사기 계획, 시비 가정 파괴, 재산 갈취 목적까지 전부 말이에요. 미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이에요? 그 무당과 선미 씨가 그런.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들의 대화도 들었고 사기 서류들도 확인했어.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야. 미래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실 때요. 분명히 누군가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조직적인 사기일 줄은. 역시 미래는 현명했어요. 저보다 먼저 진실을 눈치챘던 거였죠. 미래야, 나 혼자서는 안 돼. 도와줘. 그 사기꾼들을 막아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미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몇 가정이나 피해를 봤다고 하셨죠? 12가정이야. 그 중에는 자살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도 있어.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미래가 저를 용서하고 함께 싸워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고마워, 미래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증거인멸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래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찰 신고를 위한 확실한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다른 피해 가족들과 연대하기로 했어요. 제가 간병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님이 계세요. 사기 사건 전문가시거든요. 정말?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네,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 방법을 물어볼게요. 미래의 인맥과 경험이 정말 소중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서는 절대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선미 씨가 의심하면 더 빨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알아. 계속 속는 척 연기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미래라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선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오래 계셨네요.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다음 주쯤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획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과 상담했어요. 사기죄, 협박죄, 재산 갈취 등 여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특히 녹음 자료가 있으면 결정적이 될 거래요. 녹음이라. 어떻게 하지? 제가 내일 휴대폰 녹음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강복녀나 선미와 대화할 때 몰래 녹음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괴롭히고 무고한 가정들을 파괴한 악마들에게 반드시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미래와 함께 세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건 1월 첫째 주였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강복녀와 선미가 최종 단계를 서두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둘째 날 선미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복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새해를 맞아서 큰 액마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의 모든 애군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할 때예요. 강복녀의 목소리에서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최종 사기를 완성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좀 들겠지만 1,0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 정말 큰 금액이었지만 저는 미래와 약속한 대로 연기를 계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럼 내일 오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미래에게 연락했어요. 미래는 이미 변호사, 경찰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1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강복녀의 점수론에 갔고 경찰은 적절한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강복녀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차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당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저는 미래가 준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 모두들 잘 지내고 있어요. 복이 많이 들어왔죠. 정말요? 벽에 걸린 사진 속 가족들 말이에요? 강복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사실 궁금했어요. 저희도 나중에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요. 강복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역할은 끝났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사모님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애군을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순간 선미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서류 준비 다 됐어? 응, 다 됐어. 이제 서명만 받으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는 걸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모님, 이제 마지막 의식을 해야 해요.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강복녀가 재산 이전 서류를 꺼내는 순간 밖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점수론으로 들이닥쳤어요. 강복녀와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숙, 내가 꾸민 일이지? 강복녀가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조용히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미가 마지막까지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강복녀와 선미를 다시 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복녀는 30년간 12가정을 파괴하고 총 12억 원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문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거든요. 피고인 박선미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다른 피해 가족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죽은 남편한테 면목이 서네요. 우리 아들도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미래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응, 고마워 미래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용기 있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행동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줄래? 미래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해요. 저를 필요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자주 놀러 올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시간 되실 때 병원에 오셔서 봉사활동은 어떠세요? 미래의 제안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렇게 저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1년 후 미래는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정식 간호사가 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미래 간병사와 이정숙 자원봉사자라는 명콤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할머니들이 어머님 칭찬 일색이셨어요. 정말? 나도 이런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하고 미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가 완전히 회복된 남편과 재취업한 태준을 돌봐요.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일상입니다. 강복녀라는 가짜 무당 때문에 잠시 길을 잃었지만 미래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참 복이 많으시네요.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복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데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무당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복과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